동유럽 하면은 옛날 구소련권의 공산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있는 몇가의 나라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개만 그냥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유럽의 우리 대표적으로 폴란드, 또 체코 공화국과 헝가리, 루마니아 그 네 나라만 우리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폴란드 공화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3,85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인구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서슬라브족에 속하는 민족으로 폴란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인은 인도 유럽어족 슬라브파 또 서슬라브 어군에 속하고 있고 폴란드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명의 그 시초인 폴란드라는 것은 고대에 폴란드 민족을 통일해서 폴란드 왕국의 기초를 쌓아올린 서슬라브족이라고 합니다. 이 폴라브 족이라는 의미는 평원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 의원이 이제 그 폴스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부분이 95%가 캐톨릭입니다. 폴란드인들은.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 루터교가 있는데 그 캐톨릭이 이제 뭐 거의 96%, 이방에 이제 독일분이 이제 0.4%가 있는 곳인데 그 언어는 이 폴란드 언어는 독일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폴란드가 통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습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로서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로 옮아가는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 생산이 5,481억 달러 정도여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4,2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이 폴란드의 이 정체는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으로 있고 의회는 양원제로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의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 국민당, 또 민주좌파 연합, 3인당 노동자 연합이 있습니다. 1981년 10월에는 얄루체스키 참모총장이 당 1서기에 취임하여 수상을 지냈고 국방장직을 겸임하다가 1985년 11월에 수상직을 삼입하고 89년도 7월 신설된 초대 대통령에 선출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얄루체스키라는 거. 이 폴란드는 이제 그 역사가 꽤 있습니다. 10세기 중엽부터 피아스트 왕조 하에서 단일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역사가 쭉 내려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맨 끝에 밑에 보면은 유대계 민족을 위하여 막대한 자치권을 허락해 주어서 거의 나라 안에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계속 이때는 떠돌이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폴란드의 대규모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으면 1264년도에 유대인들을 위한 법령이 발표돼서 이들이 많이 정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3세기 중반 이후로 피아스트 왕가의 헨리크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조각조각 나눠졌던 폴란드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쪽에는 몽골 제국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레그니차 전투에서 헨리크 2세가 전사하며 통일 폴란드의 시도는 막을 내렸답니다. 그 후에 여러 공작들이 난립하는 중에 이제 부하 디스와프 1세가 폴란드를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의 왕위를 그의 아들인 카지미에시 3세에 물려주는데 이 카지미에시 3세가 아주 국가의 아주 공로자입니다. 이분 때문에 오늘날 폴란드가 있을 정도로 국가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치를 허락해 주었고 법전을 세우고 교육에 힘을 쏟는 등 수많은
문화 진흥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하여 폴란드 역사상 최고의 군주라는 찬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교황 5세 우르바노 5세가 크라쿠프 대학 설립을 인가하면서 폴란드의 문화는 한층 더 발달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최고의 명군인 카지미에시 3세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가 폴란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지위를 해준 귀족에게 막대한 이권을 주었으며 이 귀족들은 들을 위한 법전을 제정했고 아예 귀족들의 법적 지위를 국법에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카지미에시 3세가 1370년에 남자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피아스트 왕조도 끝이 납니다. 이 폴란드의 13세기와 14세기 이 동안에 수많은 이 독일계 또 네덜란드, 덴마크 또 스코틀랜드 이런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카시미에시 3세 폴란드에서 유난히 친유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럽에서 탄압을 받던 유대인들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대거 폴란드로 많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47년부터 51년 사이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의 영향으로 폴란드에 큰 피해를 미치지 않았지만 이는 이제 카지미에시 3세가 전염병 발발 소식을 듣고 국경을 봉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 전쟁에서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망하자 승전국들은 당시 미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폴란드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동의를 했답니다. 당시 200만 명의 폴란드의 병사들이 각기 그들의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들을 위해서 싸웠고 이들 중에 45만 명의 사망이 발생이 됐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연합국 세력이 완전히 항복을 받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폴란드가 독립을 했습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시기에 이 폴란드를 폴란드 제2공화국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러시아, 소련이죠. 이것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폴란드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폴란드를 재점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소비에트와 폴란드 전쟁이 바르샤바 전투에서 폴란드 군대가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를 상대로 대성을 거두면서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르샤바 전투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는데 이 전투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유럽 쪽에서 침투하는 것을 잠시나마 막아낼 수 있었으며 그 충격으로 블라디미르 레닌조차도 공산주의의 세계화에 대해서 제거할 정도로 이 폴란드가 그때 소련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는 독립 이후에 삼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영토들을 다시 하나로 융합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이전의 철도절을 제거하고 다시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철도망을 깔았으며 또 국제 무역을 장려하는 데 국력을 쏟았답니다. 1939년 9월 1일 날에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이게 시작된 것이 2차 대전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 17일 날 소련이 그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는 바르샤바가 함락이 되었고 독일과 소련 불가침 조약에서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폴란드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독일과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39년과 1941년 사이에 소련은 폴란드에 극심한 탄압을 가하면서 통제 정책을 펼쳤고 바르샤바 이 작전 이전에 카틴 학살 등을 포함한 조직적으로 수많은 폴란드를 수청하여 공포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폴란드를 이렇게 혹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바르샤바 이게 이제 수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궁전이 있어요. 이게 본래 폴란드의 궁전이 이렇게 잘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지도에 보시면 주변에 이제 그 대서양을 위시해서 벨라루스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있습니다. 독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수많은 난민들이 제일 편하게 지금 돌아오는 게 이 폴란드거든요. 지금 폴란드에는 150만 내지 200만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호물자가 지금 폴란드에 도착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혹독하게 탄압하자 폴란드인들은 지하에서 활동하며 연합군 세력에서 정부를 빼돌렸고 나중에는 독일군의 에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가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게 나치인들이 그 300만 유대인들을 바로 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하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부는 러시아, 일부는 독일 그 정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거대한 규모의 병력을 이 세계 전쟁에 투입을 했으며 폴란드인들은 서부 전선에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휘를 또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 괴로웠죠, 이 폴란드가. 서부권에는 북아프리카 원정과 또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고 동부권에서는 바르샤바와 또 베를린 점령에도 이렇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2차 전쟁 내내 폴란드 국내에서는 수많은 반나치 무장 단체들이 등장하여 독일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3대 저항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폴란드 국내군이 있었고 세력이 클 때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한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폴란드 망명 정부를 다시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었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성향이었습니다. 1944년 8월에는 소련이 바르샤바로 진격하기 직전에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켜 자주적인 폴란드 독립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 수도 바르샤바입니다. 이 바르샤바는 이 폴란드의 최대의 도시고 폴란드 중동부의 비스와 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86만 명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꽤 넓은 것으로 대도시 메트로폴리탄까지 합치면은 약 310만 인구로 유럽 연합에서도 6위에 해당되는 것이 바르샤바. 그래서 유럽에서는 큰 도시로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문화과학 궁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얄 라스옌스키 공원이 있고요. 바르샤바 반란 박물관도 볼만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그 나치 독일이 이 폴란드 점령지에 6개의 절멸 수용소, 그 유대인들을 수용한 가스 학살소죠. 이 수용소를 지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드레블린카 그리고 아우슈비츠 또 마스다네크 이런 수용소들이 지금도 현장에 있습니다. 나치는 전 유럽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실어와 이 집단 수용소에 가스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시기에 폴란드 유대인의 90%에 해당되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0만 명에서 280만 명 정도의 폴란드인들, 폴란드 사람들도 독일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300만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도 약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는 교수, 변호사, 의사, 귀족 등 전통적인 폴란드의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바르샤바 봉기 동안에도 15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인들이 살해를 당했으며 1939년과 41년 사이에는 15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인들이 또 소련에 의해서 점령된 구역에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3년과 44년 사이에 약 10만 명 정도가 볼히니아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자치군에 의해 이렇게 살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세계대전 동안 600만 명에 해당되는 전체 인구의 6분의 1 이상을 잃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 300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은하들 300만 명이 폴란드의 부요 계급 또 이게 지도적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그 나치에 학살당할 때에 유대인들만 600만 당했다. 이게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도 300만 이상의 희생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의 내에 있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폴란드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폴란드 도착하면 바르샤바를 먼저 들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왕궁이 옛날 그 역사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궁전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됐던 것을 재건한 것입니다. 시계탑 부분이 불타고 파손되고 남아있지 않는 것을 대대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 복원된 아주 그 왕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궁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오늘날 폴란드는 정식 명칭이 폴란드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바르샤바, 행정구역은 16구역, 국민들의 대부분은 스슬라브인에 속하는 폴란드인, 언어도 폴란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교는 캐토릭으로 이 폴란드에서 오신 분들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그 아라라산에 갔을 때에 폴란드의 신부 한 분이 오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 연구하러 오셨는데 그분에게 내가 또 자세히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각 곳마다 이 캐토릭이 다 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토릭이 국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후는 서유럽의 습도 높은 해양성 기후, 그리고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로 옮아가는 점이시대라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 폴란드는 1945년에 폴란드 국경이 서쪽으로 대거 후퇴했습니다. 소련이 자기 점령한 영토를 폴란드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국령으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폴란드 영토는 거의 20% 가까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폴란드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주해야 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한편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0년에 붕괴했죠. 이때 이 영토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대신 벨라투스, 또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이런 영토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는 오데르 또 나이센스라고 하는 새로운 국경이 확립이 됐고 이 국경선을 통해서 이전에 독일 영토가 대거 폴란드에 편입되면서 폴란드 자체가 서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바르샤바 이게 시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옛날 궁전과 아름다운 그런 강과 하늘, 이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이 폴란드 자체가. 폴란드 하면 우리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바웬사 이 대통령이죠. 1980년대 갈수록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폴란드 내부에서 점차 반정부적인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립자치 노동조합 연대가 설립이 됐고 점차 이 반정부 성향에 띄며 정부와 대척점에서 서 있는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의 탄압과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활동하였고 나중에는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인 폴란드 연합공산당을 끊고 1989년에 이렇게 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레흐 바웬사 대통령, 참 이분이 199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 바웬사의 투쟁선은 우리 한국에서 군사 독재 정권과
싸울 때도 참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이 폴란드에 이분의 그 응원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 초에는 이게 이제 레세크 발체로비치 재정부 이렇게 장관이 대대적인 중국 요법을 통해서 사회주의식의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역시 옛날 구공산권 그 국가들과 비슷하게 사회적 경제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1989년 이전에 GDP가 회복한 첫 공산권 국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폴란드에서는 발언의 자유, 인터넷 자유, 시민권, 정치권 이게 크게 신장을 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비셰그라드 그룹에 가입하기도 했고 1999년도에는 나토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EU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입은 했지만 유로는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에서 이 대우 자동차죠. 우리 김우중 회장이 징기스칸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실크로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그 마지막 끝무리에 이 폴란드, 헝가리 이런 곳에 대우 건설을 이렇게 세우고 그게 했는데 여기 그 책임자가 우리 함께 성지순례 갔던 우리 박통철 집사님, 우리 그 세리 전도사님과 우리 또 송사라 사님이 여기 7년 동안 폴란드에 여기에 주재원 그렇게 거기 장으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르샤바를 잘 아십니다. 현재 이 안데이 두다 대통령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분이 정당 이름이 법과 정의당입니다. 폴란드는 2007년에 생겐 조약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서 폴란드가 이제 EU 회원국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오늘날 이제 많이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주 분포도 모습이 옆에 있는 이제 지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폴란드가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나 이 난민 수용국이 됐다고 2023년 2월 22일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는 1차 대전 이후로 많은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난민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또 최근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번에 그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얻는 경제적인 이익도 우리 굉장히 이번에 많은 것을 따서왔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이렇게 수용합니다. 200만 명이에요. 여기 1만 명이 빠졌는데 이로써 이 폴란드는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국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참 꼭 가볼 것이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죠. 참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참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300만의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던 그 현장인데 그게 또 다른 300명 폴란드인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00만이 여기서 이제 살해가 되는 것인데 지금 또 이렇게 딱 가보면은 입구에 보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독일말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일말의 이 뜻이 뭔가니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이 써져 있고 그 당시에 이 비밀 경찰들이 그 지켰던 보초들 그 당시에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있던 공장의 모습 그리고 독가스실 여기서 이제 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강제 수용소 그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체가 소각이 여기 다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또 이 아우슈비츠 여기에 꼭 참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또 독일 사람들, 독일도 이렇게 수상이 딱 되면은 늘 아우슈비츠 여기 와서 헌화를 해요. 이게 수상이 딱 취임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여기 찾아가서 유대인들 미안합니다 하고 헌화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또 매년 이렇게 보상비를 지금 또 지불하고 있고 그들에게 벤츠차가 중요한다면 1년에 막 1,000대도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여기서 우리 또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것이 1993년도에 미국에서 스티븐 그 스틸버가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 이분은 바로 독일의 사업가로서 바로 이 폴란드에 자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39년도에 나치 거기에 가담했던 나치당이었죠. 그런 당으로 그는 이제 나치와 결탁해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의 인력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독가스에 보내지 않고 이분들을 살려주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월 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올리브산에 가서 바로 신들러 이 묘 앞에 우리가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기 그 바로 감람산 위에 있는 공동묘지에 그게 있는데 수많은 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이 쌓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돌들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추모한다는 의미예요. 돌을 하나 이렇게 올려간다는 것이 이분을 추모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묘지가 1962년도에 바로 이 올리브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야드바셈 그 유대인들 추모하는 바로 홀로코스트 뮤지엄이죠. 거기에 이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매년 이 당시에 그 참 이 오스카 신들러가 이분이 구해줬던 유대인들의 그 숫자가 1,200이 되는데 그 후손들이 여기 찾아와서 추모를 하고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번마다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스카 신들러 여기 묘비입니다. 우리 바로 요 옆이 이제 바로 그 겟세마네 그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분의 공장 견학도 우리 폴란드에 가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 일했던 그 유대인들. 요 옆에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요 영화의 한 장면에 키가 큰 이분이 바로 신들러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명단을 지배인이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릇도 만들고 양철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그 공장에 유대인들이 일했는데 이들의 명단을 다 빼가지고 독가스실로 보내지 않고 다 이들을 이렇게 도망치게 했던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폴란드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분이 퀴리 부인입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2개나 받았죠. 대단합니다. 1개 받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화학상도 받았습니다. 퀴리 부인 이분은 본래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피에르 퀴리와 결혼을 해서 이 폴란드 하면은 자랑입니다. 퀴리 부인 방사성을 통해서 연구해서 1903년도에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그가 단독으로 1911년에 또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한 인물이 물리학상도 받고 화학상도 받은 인물이 바로 이분이에요. 노벨상 이관왕으로 됐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바르샤바 출생으로 어려운 청성기를 보내고
그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그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폴란드의 전통적인 폴란드어 또 역사를 공부하는 것조차 억압을 받았던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의 청소년 시기였다고 합니다. 남편 피에르와 함께 공동 연구해서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여기서 물리학과 수학학위를 취득한 후에 1895년 피에르와 결혼하고 또 두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이 폴란드 태생으로 우리 유명한 분이 유대인 학자인데 우리 그 아브라함 헤셀입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에게도 참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학술회에 참여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아브라함 헤셀. 저도 1970년도에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분의 책인 The 8th Century Prophecy라고 주전 8세기 선지자라는 그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네 사람의 이런 것을 이분이 써서 제가 그때 이사야를 전공할 때인데 참 중요한 교과서처럼 쓰신 분이 이분입니다. 또 우리 헤셀이 뭐라고 십계명을 해석했냐면은 십계명의 오른쪽 돌판이 1계명부터 5계명이 기록이 되고 왼편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얘기했고 여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기록한 이 두 돌판인데 그런데 이 5계명이 왜 오른쪽 돌판에 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헤셀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효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5계명이 이 오른쪽 돌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효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 정신에도 이 효도가 그렇게 참 중요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폴란드 태생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나치 때에 미국으로 망명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중서부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 학교에 가르쳤고 뉴욕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랍비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JTC라는 그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실 때 그때 이 기독교 학자들과 많이 대화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학자들과 별로 교류가 없고 대화를 안 하는데 이분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고 그분이 가르쳤던 주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바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 별세하실 때까지 거기서 이제 학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헤셀의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맨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뉴욕 그 유대 신학교에서 학자들의 전공인 비판적 본문 연구보다 이 영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사한 불협화음이 그와 또 이제 JTS 교수단의 대부분 사이에 생겨난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그런 사태는 헤셀이 유대 예언자들 연구 그걸로 통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견해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헤셀은 유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미국에서의 사회적 참여를 요청하는 나팔 소리와 같다고 보았지만 그와 같이 거의 같은 분이 우리 그 리차드 니버 같은 분들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이분하고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 문제도 많이 의논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으로 그가 했지만 그 자신은 평신도로서 이 사회적 참여를 하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헤셀은 대표적인 미국계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는 중세 유대 철학인
까바라 이 연구에 신비주의적인 유대 신앙 부흥 운동이죠. 그래서 하시딤을 포함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구약의 예언자들을 연구하다가 신앙이 정치적 실천과 연결됐다는 신념을 지니게 됐고, 그리고 시민권 운동, 반전 운동에 적극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고 베트남을 생각하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임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대화도 힘쓴 에큐메니스트라고 합니다.